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우리 지난 전산세무 1급 실무에서 법인세 세무조정의 그 세액계산 및 그 신고서 작성에 대한 파트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요 앞에 파트였던 특별비용 및 공제 감면 조정에서 여기 해당되는 공제 감면 세액계산서와 그다음에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2,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세 번째, 공제감면 세액계산 네 다섯 여섯 번째 등 여러 가지를 봤었고, 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의 대상이 되는 항목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 출제된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추가 납부세액계산서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결과론적으로 이런 공제 감면 세액계산서를 갖다가 해당되는 거 다 집계하는 표는 맨 밑에 있는 공제 감면세액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에서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요 다음 단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작성, 최종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공제세액 감면 계산서들을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 법인에 대해서 전 최저한세까지 조정을 하고 원천 납부세액에 대한 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최후로 법인세 과세표 준비, 세액조정기사 등등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법인세 중간예를 신고서까지가 이번 파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여러분 교재에서 3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최저한세라는 용어부터 먼저 한번 이해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최저한세라는 게 무엇일까? 자, 교재에서 보면은요.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각종 조세 감면 등은 공평과세에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중소기업의 육성, 연구인력 개발의 촉진 또는 투자 촉진, 고용 지원, 기업 구조 조정 지원, 지역 간 균형 발전 등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최저한세라는 것은 세금을 갖다가 감면도 해주고 세액을 공제해주고 등등 법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깨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국가의 정책 목적상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런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세 부담의 형평성 및 재정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최저한세를 우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간단하게 이 최저한세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라든지 좀 알아둬야 될 것을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3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무 조정이 필요한 내용 그래서 최저한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최저한세 내용은 앞에서 제가 잠깐 교재에서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잠깐 메모를 하고 넘어간다면 여기 두 번째 그 최저한세의 내용 의의와 최저한세의 적용이 됐던 데는 어,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이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 조세 감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그 세액공제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 어떤 거는 최저한세 적용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최저한세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얘네들은 조세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게 뭔가 한번 구분을 해보게 되면 거기 기억에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부르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및 송금 산입에 대한 것들은 준비금이라든지 송금 산입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해주게 되면 그래도 얘는 최저한세 제한을 받게 됩니다. 최저한세하고 비교해서 최저한세보다 더 적으면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두 번째 거를 보니까 두 번째는 조특법
법상에서 비과세 및 소득 공제, 얘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대해서 또는 조특법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부과된 세금 중에서 이런 것 조세 감면을 받은 것이 있다면 비과세가 있든 또는 소득 공제가 있든 이걸로 인해서 최저한세와 비교해서 최저한세보다 더 낮은 그 금액이 나온다면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얘도 조특법상에서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뭐 다는 아니고 뭐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들은 이제 최저한세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 정리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즉 최저한세보다 세금이 더 적게 나오면 최저한세 세금을 내야 되는 적용되는 조세감면이라고 기억을 일단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계산할 때 최저한세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선 세율을 갖고 얼마를 내야 되지? 최저한세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최저한세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저한세의 계산은 우선 간단하게 중소기업일 경우에 중소기업은 7%의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법인, 일반 법인은 소득의 그 구간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른데 일단 간단하게 100억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0억 이하는 10%의 최저한세를 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물론 중소기업은 7%의 최저한세를 내야 된다고 해놨고 일반 법인인 경우에는 100억 이하에 대해서 10% 내면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뭐 유예기간의 최초 3년간은 8%, 2년간은 9%. 그래서 중소기업의 규모를 벗어나게 되게 되면은 그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 최저한세가 8%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2년은 9%. 그러다가 이제 일반 기업 법인으로 옮겨가면서 10%의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다는 걸 설명하고 있네요. 100억이 넘어가면 1000억 이하까지는 12%, 1000억을 초과하게 되면 17%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최저한세 적용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일단 최저한세가 뭔지 최저한세 세율은 중소기업일 때 7%, 뭐 일반 법인이 100원 이하이면 10%뭐 이런 정도만 봐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으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최저한세 적용 시 조세 감면의 적용 배제 순위, 여기 신고시와 경정시 근데 신고할 때는 법인이 선택해서 하면 된다고 부르지만 경정시에는 준비금, 송금산입,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비과세 이런 순서로 적용을 배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또한 잠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최저한세로 인한 적용 배제된 조세 감면 것도 됐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실무 파트에서 여러분이 처음 접하시게 되는 최저한세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요 실기에서 최저한세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한번 그 실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태양상사의 세액공제와 감면 사례를 순차적으로 반영하여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최저한세로 인한 배제 금액과 적용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른 건 관두고 앞에서 벌써 우리가 작성했었던 여기 특별 비용 및 공제 감면 조정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작성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문제 보시게 되면 우선 여기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기 세액공제, 세액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무엇이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예제로 나왔던 거죠.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여기 하나 있었죠? 계산된 금액은 아까 얼마가 나왔었냐면 630만 3,377원 요 금액이 나왔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이 다 작성을 먼저 해봤던 거니까. 두 번째로는 통합 투자 세액 공제라고 해서 계산됐던 금액은 300만 원이었었어요. 이렇게 세 번째 작성했던 것은 연구 및 음,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해가지고 계산됐던 금액은 1375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됐던 이 세 가지가 바로 최저한세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저기 불러오는 항목들이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 금액을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한세 계산을 하기 위해선 문제 최저한세 계산이 될 수 있는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그다음에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불러올 금액을 우선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불러볼게요.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법인세 조정 여기 명세서에서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실행하기 전에 법인세부터 정리를 해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법인세를 갖다가 한번 클릭을 띵 해보시게 되면 우선 확인할 것이 어, 여기 우리 2월 결손금이 500만 원 있었는데 잠깐만. 2월 결손금 자, 처음에 우리가 지금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불러온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반영했던 그 항목들이 지금 여기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제대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러온 거예요. 자, 항목부터 보시게 되면 결산서상 당기 순손익에서 우리 소득 조정, 세무 조정했던 거죠. 입금 산입, 송금 산입 그렇게 뺀 차가감한 금액을 우린 차가감 소득 금액이라고 불렀고 기부금 한도 초과에 여기 반영됐죠.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게 되면 2월 결손금이 앞에서 문제를 갖다가 제시해 줄 때 2월 결손금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재에서 30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잠깐 표시해 놓을게요. 여러분 교재 페이지 309페이지 보면 여기 2월 결손금이 500만 원 남아 있다고 알려준 항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월 결손금 입력을 했다면 자동으로 반영이 됐었을 텐데 제가 다시 불러오기 한 것을 해봤더니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없는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2월 결손금 500만 원 있었던 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최저한세 적용되는 그 항목들이 여기 121번에 보시게 되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금액 금액 세액이라고 나와 있죠. 요 금액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 차가감 납부세까지 해서 여기 금액이 계산이 돼야지 되는데요. 7,490까지 309페이지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322페이지에 우선 불러오기를 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규정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그 교재에 해당되는 금액의 내용이 요 금액과 딱 일치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입력해 준 거는 309페이지에서 제시했던 2월 결손금 500만 원만 제가 입력했고 그다음에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 요거는 어디서 온 금액이냐면
우리 앞에서 입력하셨었을 때 공제, 감면, 세액 세 가지 다 합계한 금액 있죠? 요 금액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합계표에 최저한 세액 반영됐던 거,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금 전에 봤던 일반 연구비, 인력개발비 요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최저한세, 여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이 금액, 그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통합 투자세액 공제, 요 세액 금액이 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 여기 요 금액이 다 합쳐서 930만 3,377원이죠. 바로 이 금액, 합계 금액이 어디로 와야 되느냐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금액을 이렇게 반영을 해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불러왔던 거예요. 자, 요거 그럼 일단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자, 확인했으니까 제대로 다 반영된 걸, 그 다음에 여기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불러오기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최저한세에 해당되는 걸 불러오게 되면은 지금 계산된 금액, 여기 최저한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비교가 되는 수치가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감면 후 세액, 그래서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부터 계산해 가지고 여기 지금 산출세, 뭐 감면 세액공제, 차가감 납부세 금액이 계산된 게 6,5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대요. 즉 여기에서 세액 감면세액이라든지 세액 공제라든지 이것까지 다 제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으로 금액이 계산된 것은 6,5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세액 감면 되기 전에 최저한세,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과세 표준에서 7%에 해당되는 금액이 중소기업일 경우 최저 그 세액이라 그랬었죠. 3,300만 원은 다른 거 감면받고 공제받고 등등 다 해도 좋은데 최소한 이만큼은 납부해야 된다는 걸 미리 계산을 해 놓은 편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비교를 해 보시니까 여기 납부해야 될 세액과 최저한세 비교했을 때 납부할 세액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조정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렇게 감면 후 세액을 계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3천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3천만 원 나왔다고 하면 감면 후 납부해야 될 세액과 최저한세로 계산된 세액 금액이 다르죠. 즉 최저한세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 감면받은 것들을 거꾸로 다 배제를 시켜가면서 최소한 이 금액보다는 더 큰 금액을 조정해서 납부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여기 최저한세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그 최저한세에 대한 서식, 그다음에 비교하는 표, 뭘 비교하려고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최저한세는 별도로 여러분이 입력할 것은 없어요. 다 반영이 되어 있다면 반영된 거 확인하셔가지고 비교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최저한세 계산된 내역들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저장하고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322페이지, 323페이지, 32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거기 결과만 읽어봐 드리게 되면 조정감에 배제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최저한세액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공제, 감면 내용 모두 공제해 주겠답니다. 뭐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라는 게 두 번째 파트로 나오고 있네요. 자,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는 뭔가? 원천 납부는 원천세 징수하는 거에 대한, 징수해 놓은 것에 대한 납부를 기록해 놓은 것들인데 여러분이 익히 들어봤던 것들이고, 이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에서는 여러분이 별도로 입력해서 봐야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조회하셔서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참고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우선 원천징수와 관련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두 번째
두 번째 사항인 원천 납부 세액 명세서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원천 납부 세액 명세서 갑은 원천 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 소득을 제외한 이자 소득의 증권 투자 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작성하고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을은 채권 및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상당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거기 원천 징수 대상 세율이라고 해서 세무 조정에 필요한 내용 잠깐 정리를 해놨죠. 원천 징수 대상이 어떤 것인지 세율이 어떤 것인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소득세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 금액이 나와 있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든지 사채이자 얘는 원천 징수 세율이 25%, 물론 지방소득세는 여기 10%인 2.5%가 되고요. 기타 이자 소득은 14%, 그다음에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 신탁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거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었죠. 14%. 지금 대표적인 원천 징수 대상 소득들이 나와 있어요. 실무에서도 제일 많이 벌어지는 원천 징수 항목별 세율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324페이지 보시면 소액부 징수라고 나와 있네요. 소액부 징수는 원천 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 징수하지 말래요. 그래서 소액부 징수는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 2, 3, 4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 정도 해놓으시고요. 굳이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세액의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요 실무에서 실수하면 가산세가 많이 울리게 되기 때문에 뭐 거의 실수들은 안 할 것이라고 보지만 원천 징수 세액 납부한 거, 원천 징수한 거는 기본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납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되고, 자, 뭐 그건 별반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끔 나오는 반기별, 매달이 아니라 반기별로 원천 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그런 저기 법인들은 어떤 법인인가 봤더니 직전 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 고용 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달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신고하지 말고 6개월마다 반기로 나누어서 신고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네요. 다만 금융보험업은 제외라고 하네요. 그것도 밑에 다 써져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반기 납부는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서 7월 10일 날 신고 납부하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하반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인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라고 알려주는 항목이네요. 뭐 많이들 다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원천 징수 불이행의 경우 뭐 이것도 읽어보면 별반 뭐 문제될 건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게 되면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 이또 세법이 개정이 돼서 예전에 그 지급명세서의 그 제출 기한이라든지 대상이 아주 급격하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실무하실 때에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우선 일단 지급명세서 보통 옛날에는 지급조서라고도 많이 불렀던 것들인데 그 법인에서 누구한테 언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지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역들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명세서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배웠던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가만히 보니까 이 대상자들은 우리 회사의 사람들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외부에 있는 개인들에게 이런 소득들을 지급을 하게 된다면 어, 제출 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한꺼번에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거 2월 말까지예요. 그런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퇴직소득 얘네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 우리 직원들이에요.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소득이든지 이런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하는 10일. 근데 얘는 연간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3월 10일까지 이런 것들은 신고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법 개정된 것 중에서 제일 흔하게 매달 해야 되는 거 있다면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무조건 다음 달 말일까지 10일 아닙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하네요. 요즘 그 일용직 근로소득자들의 소득들이 워낙에 광범위한지라 국세청에서도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그러다가 6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하다가 지금은 매달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매달 그 일용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그 다음 달 말일 직원들한테 저기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지만 일용 근로자들은 10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까지 다음 달 말일까지 같이 준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간이지급 명세서는 우리 근로자들한테 매달 월급 지급하죠. 그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라 그러면 만약에 1, 2, 3, 4, 5월, 6월 달까지도 포함되겠네요. 이렇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마지막 6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보통 7월 말일까지 되겠네요. 7월 말이나 1월 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그, 그 원천징수한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신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대한 사업소득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 일용근로자 소득하고 똑같이 구분하고 있네요. 자, 가산세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이건 가산세는 그냥 읽어보셔도 되겠네요. 그 금액이구나. 지연 제출일 때 몇 퍼센트구나 정도. 그다음에 간이 지급 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제출 불성실, 지연 제출 가끔 문제 하나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연 제출했을 때 가산세가 몇 퍼센트인지 구분해서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이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법인세 파트에서 요 파트는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마무리를 못했던 것 같은데 요거 실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 파트 이론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나을 것 같으네요. 자, 일단 여기 원천 징수 납부 명세서에 대해서 실기로 나와 있는 그 화면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2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022년도 원천 납부 세액 명세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한번 봐야 되겠죠. 원천 납부 명세서 여기 있죠.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원천 납부 명세서 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납부 명세서 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뭐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되어 있던 항목들을 그냥 불러오기 이자 수익에 대해서 확인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자 소득 원천 징수 세액 이자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날짜하고 해당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원천 징수한 것들 확인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우리가 지금 법인세로 납부해야 된 금액은 472만 6,400원. 원천 납부 세액 명세서에서 입력된 법인세 원천 납부 세액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놓고 저장해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을 갖다가 앞에 그나마 원천납부 명세서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필요하기 위해서 한번 쭉 설명을 읽어보기는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천징수에 관련된 것, 신고서 나쁜 것 관련된 것들을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세에서도 배웠고 주로 소득세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이제 3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우리 세무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서식이죠. 이거는 그죠? 잠깐 저장 완료해 놓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는 우리 법인조정 두 번째 신고 부속 서류 맨 끝에 두 번째 항목에 있는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는 세무조정함에 있어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대부분의 우리 세무조정 유보로 처리된 것들 있죠. 유보 발생이라든지 유보 감소라든지 유보 사항에 대한 내역들을 히스토리 발생한 순서 계정들별로 집계를 해놓은 표고 세무조정할 때 우리가 이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교재 326페이지 보면 뭐라고 정리되어 있느냐면 한번 쭉 읽어보고 간단하게 보고 직접 한번 여기 실기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되게 많은데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꼼꼼히 하나씩 보셔야지 돼요. 지금은 말고요. 실제 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 대한 내용들 한번 실기로 입력해보고 난 다음에 여지껏 세무조정하면서 각 기정들에 대해서 우리 소득 처분을 갖다가 유보해 놓은 것들 있죠. 그것이 세무조정에서 입금 산입이 됐다. 그다음에 송금 불산입이 됐다. 송금 산입이 됐다. 입금 불산입이 됐다. 그 세무조정 항목에 대한 소득 처분이 유보 감소로 표시된 모든 것들을 여기서 집계해서 보실 수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무조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플러스 유보 발생이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유보 감소라는 뜻이에요.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을 내용은 세무조정상의 유보 금액을 표시하고 있어요. 유보 발생이 거기 교재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유보 발생이란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와 있고 유보에 대한 설명이 지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27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한테 중요한 사용은 유보라는 용어가 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소득 처분했을 때 유보라는 의미가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은 이 파트를 갖다가 꼼꼼히 잘 보셔야 될 것이고요. 좀 익히셔야지 돼요. 왜? 이게 흔하게 좀 나오는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항목들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자, 일단 327페이지에 유보사항 조정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 플러스 유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유보 발생하는 경우 계정 과목별로 수익 금액이라든지 기부금, 그다음에 외화 환산 손익이라든지 건설 자금 이자, 그다음에 각종 준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수충당금, 재고자산, 감가상각비. 결국 지금 계정들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리식이나 설명도 좀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얘가 유보가 발생하는지까지 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해드렸던 과목별 세무조정에 관련된 항목들 먼저 익히셔야지 그나마 그 중에서 유보에 해당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라서 학습하시기가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요 유보사항만 별도로 또 정리하려면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왔고요.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계정 과목 하나하나 세무조정과 그다음에 소득처분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 파트를 정리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28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번에는 유보 감소에 대한 예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바로 밑에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기입 내용들 우리가 배웠던 재무회계에서 자본계정에 대한 거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지의 내용은 그 내용 계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이것도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정확히 이런 내용들을 숙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실기에서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는 값지 을지 어떻게 한번 작성을 하면 되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보시게 되면 필수 예제가 나와 있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값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례가 이 자료가 나와 있죠. 1번 이 자료들은 다 정기거래요. 전기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거기 건물 감가상각비 부인액이라든지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그다음에 퇴직연금 송금 산입이라든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그다음에 공사 수입금, 성급 비용, 그다음에 유가증권 저가 취득에 대한 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있는 항목들을 갖다가 전기 걸 다 보여주었어요. 자, 그다음에 2번 자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본금 및 잉여금의 계산은 회계 관리에 기장 자료를 주의하여 작성한다. 그냥 기장돼 있는 거 자료에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돼 있는 것들 그대로 그냥 불러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의 계산에서는 정기분은 분을 무시하고 당기 증가 및 기말 잔액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세무조정으로 산출된 법인세 및 법인 지방세 소득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금액도 알려줬네요. 법인세는 지금 1911만 1591원 나와 있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거기 10%인 191만 1159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발생 아까 얘기했던 것이네요. 2월 결성금 1,500만 원 중에서 2021년에는 지금 1,000만 원을 공제받고 이제 남은 2월 된 금액이 5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참고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것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라 일단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요거를 갖다가 좀 따라할 건 아니고 불러오기로 해서 불러오시게 되면 항목들이 우리가 앞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해당되는 그 단기 증감 사항에 대해서 세무조정한 내용들을 쫙 다 불러왔어요. 얘는 벌써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단기에 지금 해당되는 것들을 다 반영했던 결과가 집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지금 하셔야 될 것들은 아까 전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여기서 조정을 해주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기초잔액이 얼마 있었는가부터 해볼게요. 여기 해당되는 게 교재에서 329페이지에 건물 감가상각비 부인액이라고 되어 있죠. 건물 전기가에다 전기 기초가액에다가 이걸 반영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 건물 감가상각비 부인액이 750만 원 있었던 거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기말잔액 얼마가 남았는지 나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600만 원이래요. 그러면 퇴직급여 찾아야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 원 남아있는 게 나올 거고요. 잠깐만.
자, 조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화면 자료가 좀 맞질 않아가지고 제가 다시 수정한 다음에 좀 계속 이어서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금 전기에 있었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있었던 금액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그대로 반영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 첫 번째 그 주어졌던 329페이지에 건물 감가상각비 부인액 7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감가상각비 부인액 한도 초과액에 기초 잔액이 얼마였다고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 750만 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죠. 이 결과를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그 전기 2월액들에 해당해서만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액이라고 되어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액 요 자리에다가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00만 원이라고 지금 금액이 나와 있죠. 음, 한도 초과액 여기 한도 초과액 전기가 여기 금액이 나뉘어져 있네. 한 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써도 마찬가지긴 하겠는데 원래는 지금 항목성에서 저도 뭐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여기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액 요 두 금액이 합쳐져서 요 두 가지 금액 요게 여기 들어와야 돼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합계 금액은 맞겠지만 여기 600만 원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송금 불산입 전기가 600만 원.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단기 증감에서 여기 500만 원. 숫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100만 원 남아 있는 잔액으로 요 금액이 4,500만 원을 맞춰줘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칸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여기다가 6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송금 산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연금에 대한 거는 운용자산 여기 있네요. 지금 송금 산입이라고 했었는데 단기에 송금 산입했던 금액은 500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500이라고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전기에는 송금 산입했던 금액이 700만 원이었다고 해서 700만 원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해 주시게 되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여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별거로 없고 70만 원. 전기 여기 글자가 빠졌어요.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여기 해당되는 어디가 있냐 글씨가 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요거는 단기 거예요. 요거는 지금 단기 거 자료 입력하라는 뜻이고요. 여기다 입력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단기 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정기 거 입력하라는 거기 때문에 정기 대손충당금 어디 글씨가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의 요 자리 여기에다가 전기 거 금액을 갖다가 7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잔액이 없는 거죠. 전기 거 70만 원 넘어왔던 거를 이번에 다 소진했기 때문에 전기 대손금 부인액 자리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단기 발생했던 것에서 이를 추인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잔액은 없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공사 수익금 150만 원 입금 산입이라고 되어 있죠.
공사 미수금 150만 원에 대해서 전기 공사 수익금, 전기 공사 수익금 여기 있네요. 전기 공사 수익금에 대해서 입금 선입으로 이번에 됐으니까 15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잔액을 다 없애주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 성급 비용, 전기 성급 비용 여기 있네요. 여기서는 25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 2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에 대한 거는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저가 취득했던 거 얼마가 있었느냐 하면 50만 원 있었대요. 유가증권 저가 취득했던 것도 정기가 50만 원 이렇게 해서 잔액 없애버리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뭐 다른 거 할 거는 없어요. 다만 헷갈리지 않도록 정기 거, 단기 거 구분 잘 하셔야겠죠. 여기 기초 잔액에 들어가야 될 자료, 또 자료에서 주어진 것들은 다 정기 거라는 거. 그래서 전기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교재에서 보시고 그대로 반영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다 반영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아까 그 2번에 330페이지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잉여금의 계산은 회계관리의 기장자료로 조회하여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손익, 미계상 법인세 이런 거 계산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가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병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값을 작성할 차례인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값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본금에 관련된 거, 자본금 및 잉여금 계산 불러오라 되어 있단 말이죠. 불러오기에 보면은 불러온 자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될 것은 뭘 작성을 해야 되냐면 요 자본금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본 이잉여금 얘를 작성을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법인세하고 지금 지방법인세, 그 지방소득세까지 작성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자료를 찾아서 작성하는지 잘 봐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자본금. 자본금에 들어가야 될 거는 여기 기초자본금을 잔액을 알아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자본금은 우리 조회를 하셔서 계정을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정 자본금은 331번. 그랬더니 자본금 기초잔액은 2억 2천, 그다음에 잔액은 3억. 그럼 증가한 게 8천만 원이겠죠. 요 상황을 계정 결산하면서 계정이 반영됐던 것들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란 얘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기초잔액 자본금 2억 2천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기 증가한 거는 8천만 원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3억 그대로 반영해 줬어요. 자, 그다음에 작성해야 될 게 이 잉여금을 갖다 작성하라 그랬는데 이 잉여금 계정 안에는 정기월 미처분 이 잉여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계정 하나로 통합 계정이기 때문에 이를 계정 하나로 조회할 수가 없어서 이 잉여금 계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12월 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셔서 정리하시면 돼요. 얘는 어디? 재무상태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전기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거 변동사항이 해당되는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우선 재무상태표를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재무상태표 12월 거를 조회하시고요. 12월 거를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자본 잉여금,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요 칸 있죠. 요거는 정기 거일 것이고 여기는 단기 거가 되겠죠. 바로 요 금액을 써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기에는 3억 374478 374,478. 그 다음에 기말 잔액은 당연히 얘가 돼야 되겠죠. 얘와 얘의 차액은 당연히 당기 순이익 얘가 되겠죠. 뭐 계산기로 더하기 빼기 눌러보시면 요 금액이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기에다가 얘,
그다음에 기말예, 단기 증가예 세 가지를 바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나오게끔 하고 이 잉여금 정기가는 얼마가 있었냐면 3, 7, 4, 4, 7, 8, 0, 0, 0 이렇게 있었고요. 단기 증가한 거는 단기 순이익이 왔을 테니까 93, 160 또 반영하게 되면 기말잔액 5억 4,457만 1,160원 이렇게 반영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330페이지 문제 2번에 해당되는 자본금, 그다음에 잉여금 계산, 회계관리 기정자료 조회에서 작성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손익 미계상 법인세를 계산하래요. 법인세 등의 계산에서는 왜 법인세 등이라 그랬어요? 지방법인세도 있으니까 계산에서는 정기분 다 무시하고 단기 증가, 기말 잔액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세무조정으로 산출된 법인세, 지방 법인 지방소득세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는 법인세 1911만 1591원 요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겠죠.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뭐 처음이니까 그런다고 치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법인세 등에서 요 금액이 지금 2102, 750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법인세 등 이 금액 안에는 법인세와 그다음에 지방법인세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재무회계를 통해서 작성된 금액이에요. 재무회계상에. 그래서 여기서 법인세를 얼마라고 교재에서 미리 알려줬냐면 법인세는 1911만 1591원이고요. 그다음에 지방 법인세가 얼마라고 되어 있었냐면 191만 1000 159원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죠. 요 두 금액을 더한 금액이 여기 2100 바로 요 금액이에요. 두 금액을 합계해서 보시게 되면 법인세 등이라고 계산된 금액이 2100 022 750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단 말이죠. 미지급 법인세나 법인세 규정 저기 조회해 보셔도 장부상에 이렇게 금액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재무회계상의 법인세고 지방법인세지. 지금 우리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일단 얘는 기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죠? 기장이 되어 있는 금액에서 추가로 기장을 해야 될 금액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빠지고요. 자, 우리는 지금 법인세 계산하는 과정이 있고 맨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데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 명세서 얘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여기 나와 있죠. 결손금 빼고 지금 과세표준은 이 금액이에요. 과세표준 요것도 이따가 지방법인세 계산할 때 금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납부해야 될 세금 7,400이 있는 것 중에서 여기 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그다음에 최저한세, 감면세까지 다 포함해서 빼보고 나니까 세금이 실제로 얼마가 계산됐냐면 5,125만 1,646원 요게 계산이 됐어요. 근데 얘는 법인세법상의 세금, 납부해야 될 세금이 바로 얘를 얘기한다는 뜻이죠. 물론 공제한 거 미리 납부한 거 다들 뺄 것이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가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해서 납부해야 될 금액이 계산된 거는 5,125만 1,646원 이 금액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아까 재무회계에서는 지금 법인세 얼마를 갖다가 넣어놨었냐면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그러니까
11만 1,591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법인세법에서 계산된 5,100, 5,125만 1,646원에서 그 금액을 차감해 보면 얼마가 계산되느냐 하면 3,200, 114만 055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요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3200이라는 이 숫자가 이렇게 계산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면 이거 여기 법인세 계산했던 요 금액에다가 그 금액을 추가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3200 14005 요 금액. 자 그렇게 해서 법인세 우리가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고요. 근데 모두 계산해야 돼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여기 소득세, 법인세의 10%, 즉 320,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321만 4천 이 금액, 아이고 321만 4천 이 금액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법인세법에서는요. 또 지방소득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 10%인 거는 맞아요. 맞기는 하는데 지방법인세 계산할 때에는 그 세액 감면이라든지 세액 공제 아까 우리 법인세 여기 추정 항목이 있었죠. 어디지? 요거 말고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서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또는 조세특례, 조특법에서는 요 최저한세 적용 공제 감면세, 그다음에 여기 최저한세 적용 공제 감면세 이런 것들을 다 빼고서 이 금액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법에서는 이걸 반영하지 않아요. 이걸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에서 실제 과세표준 4억 7,100 여기에서 지방소득세 1% 얼마까지는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2억까지는 10%잖아요. 10%의 1%가 지방소득세니까 여기 과세표준 갖고 계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뭐 때문에 얘네들을 공제하지 않으니까 지방소득세 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액을 갖다가 오리지널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지금 지방소득세 계산을 할 거예요. 2억 원까지는 세율이 10%잖아요. 그러면 10%면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2천만 원 이렇게 계산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2천만 원 계산된 금액의 1%가 10%죠. 그러니까 여기 또 10%가 지방소득세잖아요. 그럼 지방소득세는 지금 200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억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면 여기 4억 7,100에서 2억을 빼면 2억 7,100 52만 5,116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계산해줘요? 20%를 계산해야지 법인세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계산기 눌러봐야겠네. 계산기 2억 7,152만 5,116 곱하기 0.2 하니까 5,400 305 023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이 금액에 또 몇 퍼센트? 10%. 얘가 지방소득세잖아요. 자, 그래서 요 금액에 곱하기 10하니까
543만 502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러면 계산이 다 됐네요. 뭐가요? 지금 제가 계산하고자 하는 법인세와 법인세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만 설명해 드렸던 거고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뭘 구해야지 돼요? 지방법인세가 얼마인지 계산했어요. 뭐가 반영되지 않은 여기 공제 감면이라든지 세액 감면된 세액 이런 것들을 빼지 않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금액을 직접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합치면 금액이 지방소득세는 743만 502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아까 교재에서 지방법인세는 회계 재무회계에서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었냐면 191만 1,159원 이렇게 해놨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이 지방법인세를 써 놔야 될 금액은 요거의 차이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면 740502에서 191만 1,159원을 빼게 되면 551만 9,400 343원 이렇게 나온 요 금액이 순수하게 지방법인세를 계산한 금액이고 이 금액을 아까 계산했던 여기 화면에 있죠. 요 금액 지방소득세에다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19343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자본금에 대해서 이 잉여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인세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지방 법인세 소득세 계산한 거에 대해서 입력이 다 마무리가 되게 된 거란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2월 결손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2월 결손금은 앞에 지금 우리가 아까 어디라고 했었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갖다가 하면서 입력을 해줬던 항목이었었어요. 309페이지에도 나왔던 건데 여기 이제 작성을 하시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여기서 2월 결손금 여기다 입력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반영하게 되냐면 3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교재 330페이지에 3번이에요. 2020년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은 1,500만 원이래요. 여기가 2020년도에 발생했대요. 12월 31일 날. 물론 일반 결손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1,500만 원 결손금 발생했던 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반 어려울사항은 없죠. 자, 그리고 차감계 보시면 되겠고요. 쭉 가서 감소내역. 감소내역에서는 지금 우리 먼저 2021년에 얼마를 공제했다 그랬냐면 1,000만 원은 벌써 공제를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을 단기 이번에 공제를 했다 그래서 잔액 남아있는 것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에서는 2월 결손금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입력한 결과 지금 단기 공제액이라고 했던 이 금액이 단기 공제액 이 금액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거 저장해 놓고요. 저장해 놓고 얘를 블록이라 하면 아까 과세 표준에서 요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되게끔 돼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제가 전 시간에 앞에 부분에서 설명하면서 2월 결손금을 계산해서 반영을 미리 손으로 입력을 해놨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거기서 했던 금액이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더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반영된 것까지 일단 보여드렸고요. 이 결과는
여러분 330페이지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 갑지, 이월 결손금까지 작성하는 방법들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30페이지에 그 따라하기를 보시면서 첫 번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작성하는 거 정기 거죠. 정기 거 입력하는 방법 설명이 나와 있고요. 331페이지에 2월 결손금 계산서 입력하는 거 나와 있고요. 세 번째, 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갑지 작성하는 방법 제가 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 3번 그 갑지 작성하는 것 정도는 지금 처음 보셔가지고 법인세법에서 여러분이 직접 직무회계 때 세금 법인세 입력된 것과 지방법인세 입력했던 것들 별도로 세무조정에 의해서 계산해서 입력하는 게 조금 적응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것이지만 난이도가 뭐 그닥 높은 그런 항목들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반영된 숫자들을 다 입력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계산서를 다시 한번 보고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숫자 반영된 건 좀 나중에 하고 앞에 내용들만 보면 되니까요. 자, 과세 표준이 결과론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금액이 여러분이 입력한 자료하고 불론 자료하고 똑같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산출세액도 금액이 같아야지 돼요. 그다음에 산출세액 중에서 우리 앞에서 공제 감면 입력했던 자료, 그다음에 마찬가지 연구 인력 관련된 거 입력한 거, 요거 금액 여기까지 가감세액에서 법인세 납부 계산된 금액이 여기까지는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파트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거는 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정확히 맞는 상태로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나가고요. 자, 그다음에 332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 교재에서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서 갑지 입력한 거 해당 항목도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설명해 드렸던 항목들 중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지금 설명이 마무리가 된 게 여기까지예요. 제가 좀 나름대로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속도를 천천히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입력하는 것들은 그닥 뭐 이렇게 어려운 항목들은 없어요. 바로바로 제가 한번 입력을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돼. 자, 여기. 자,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 교재에서 333페이지에 있는 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저희한테는 엄청 법인세무 조정에서는 정말 중요한 서식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프로그램에서 여기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다시 할까요? 저장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클릭하셔서 열어보시고요. 우리가 여지껏 반영했던 세무조정했던 모든 내역들이 다 이렇게 반영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 법인세에 대한 세금, 법인세가 계산된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333페이지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설명을 주고 있는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차가감 납부 세액까지의 개선 과정이 정리된 서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여지껏 여러 번 보셨던 것처럼 세무조정에 이제 필요한 산출세액의 계산, 가장 기본적인 건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왔다. 그 세율에는 2억 이하일 때 아까 계산해봤던 것처럼 법인세율은 10%, 2억을 초과하면서 200억 미만인 경우에는 20%, 200억 초과하면서 3천억 미만일 때는 22%, 3천억 초과할 때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요. 334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법인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가 있는데 분납을 하는 방법이 소득세법의 분납 방법과 같습니다. 1,000만 원이 넘으면 납부할 그 시점에 1,000만 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요. 즉 1,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은 납부할 때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시고 500만 원을 분납한다는 뜻이고요.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은 2,000만 원 넘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냥 50% 50대 50 이렇게 나누어서 분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가산세라든지 그다음에 감면분, 추가 납부세 이런 것들은 분납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 이론 문제에서 뭐 등등 보기 예제로 하나씩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런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분납하는 것 그것까지 계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단계에서 여기 필수 예제에서 주어진 네 가지를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그대로 반영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 태양상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완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예납세액은 회계 자료를 조회하여 반영하고 분납은 최대한 하기로 한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자, 그렇다면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기 중간 예납세액을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중간 예납세액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계정별 원장에서 중간 예납세액은 선납세액으로 되어 있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 선납세금 136번으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쭉 보니까 중간예납 여기 있네요. 중간예납세액은 보니까 500만원 해놨습니다. 미리 한번 찾아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중간예납세액이라고 여기다가 그 금액을 입력해 줄 것이긴 한데 그 필수예제에서 우리 산출세액 5,100만원에서 분납세액 아니 중간예납세액 500만원을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원천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여기 불러오기 하니까 자동으로 반영돼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차가감 납부세액이 지금 4,152만 5,246원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겠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납세액도 반영했고요. 자, 세금은 다 결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현금 납부 지금 분납할 세액은 계산기로 여기 4,152만 5천 146원을 나누기 2 하게 되면 요 금액이 딱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2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지금 납부해야 될 세액이 4천만 원, 즉 2천만 원을 넘죠. 2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이 금액의 50%는 법인세 신고 납부 시에 50% 내고 분납할 때 나머지 50% 50대 50 이렇게 내야 된다고 얘기했던 금액이랍니다. 이렇게까지 하시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서 335페이지에 있는 법인세 관련돼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기준 계산서까지 마무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336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가산세 계산서라고 나왔는데 가산세 계산서로는 거기 조정이 필요한 내용들 쭉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쭉 나와 있는데 내용들을 그냥 참고해 주시면 돼요. 기억해야 될 거라기보다는 무신고 가산세 제일 첫 번에 나와 있는 거죠. 일반 무신고는 납부할세액의 20% 또는 수익금액의 0.07%, 이게 지금 대표적인 법인세법에서의 납부할세액과 수익금액에 대해서 더 큰 거를 납부해야 된다는 뜻인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부정 요건 됐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만분의 2.2, 이거 하루치 이자 계산하는 거라 그랬었죠. 소득세법하고 똑같아요. 부가세법도 이랬었고, 그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이것도 음, 미납부세액이 10% 한도하고 미납부세액 뭐 3% 한다는 거, 이건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여기에 대해서도 1%, 여기는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서 세 번째 336페이지에요. 지급 명세서도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여기도 실무에서도 많이 발령되는 것들이죠. 이거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337페이지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그때그때 필요한 항목들을 갖다가 반영해서 보시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가산세 계산한 것들을 한번 여기서 직접 해봐야 되겠죠. 저장해 놓고요. 여기 가산세 계산서라고 나와 있어요. 클릭을 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38페이지 보시게 되면 필수 예제, 그래서 가산세 계산서 완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명세서에 반영하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예제는 당기 중 세법상 정규 지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네 건뿐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가산세액 명세서에 보시게 되면 우선 문제에서 세법상 정규 지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 4건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신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거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여기에 자료들을 입력하셔서 가산세는 자동으로 계산되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신고 납부 가산세에 대한 거는 자료가 없고, 두 번째 여기 정규 증빙이라고 지출 증빙이라고 얘기하면 미지출 가산세에 해당되게 되는데 항목들 하나씩 볼게요. 1번에서는 복리후생비, 판관비 계정으로 처리된 직원 식대 28,000원 정규 지출 증빙 대신에 간이영수증 수취했다는데 이 금액은 복리후생비인 경우 지금 세법이 개정돼서 5만원 이하는 정규 지출 증빙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수수료비에서 판관비에서 처리된 용역대금 15만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사업소득이므로 적절하게 원천징수가 됐다고 하니 얘도 마찬가지로 지출 증빙 없다고 해서 가산세 낼 대상 아니죠. 세 번째, 판관비에 있는 도서인쇄비 계정으로 처리된 도서구입대금 57,000원에 대하여 정규 지출 증빙 대신 간이용수 5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정규 지출 증빙을 수취해야지 돼요. 근데 안 했다고 하니까 얘는 가산세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금액의 지출 증빙 서류 미수치, 허위나 미수치나 기준 금액은 57,000원에 대해서 안 했죠. 그래서 얘 가산세가 해당되는 2% 1,140원이 계산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세 번째까지 해당되는 건 3번 하나밖에 없네요. 4번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20만 원 금융계좌 이용하였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하게 되면 이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소득세 할 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소득세, 부가세, 뭐 여하튼 여기서 가산세 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미완료 소득에 대한 가산세, 일단은 여기서는 미제출 가산세에 대한 요 한 가지만 구분해서 입력해 보라고 얘기가 나온 결과가 됐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 저장 누르시고요. 자, 그다음에 나가기 한 다음에 요게 이제 반영이 된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를 보시면 되겠고, 이제 새로 입력했으니까 블록이 예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 1140원 가산세까지 계산된 금액이 다 반영이 돼서 완전하게 이제 우리가 입력한 금액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산세는 분납할 세액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339페이지의 내용을 마무리하겠고요. 34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가 아니라 여기 저장을 일단 해놓고요.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여기는 한번 잠깐만 읽어보고 화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제출되는 서식의 표지에 해당되는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먼저 작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블록이라면 기본 내용은 자동으로 반영되고 조정 구분 등을 추가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클릭해 보시고 그냥 여기 블록이 해서 예하게 되면 해당되는 항목을 다 불러와서 여기 우리 법인에 관련된 해당 항목들이 다 집계되어 있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선출세, 총부담세, 납부세, 그다음에 차가감 납부세, 분납세까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까지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341페이지 보시게 되면 법인세 중간연합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법인세 중간연합 신고서에 대해서는 그 밑에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중간 6개월간을 중간연합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중간연합 세액을 중간연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 뭐 등등 설명 나와 있죠. 일단 한번 그냥 화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입력할 자료는 아니고요. 법인세 중간연합 신고서 클릭해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6개월치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작성해서 중간연합할 때 납부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별거는 없어요.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43페이지에 농어촌 특별세라고 되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들이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 어떤 걸 납부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농어촌 농특세라고 좀 줄여서 말하는데 과세 대상 합계표라고 나와 있는 맨 밑에 거 한번 잠깐 화면 보시면은요. 자, 블록이에서 필요한 거 있다면 다 반영하라고 눌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농특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게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통합투자세액공제 300만 원 요 금액이 여기 농특세 우리 관련돼서 납부해야 될 감면세액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요거 저장해 놓고요. 그다음에 세액 조정 계산서 클릭하셔서 블록이 하게 되면 감면세액
법인세 감면 대상 세액은 300만 원이었었는데 그 통합 투자에 대해서요. 세율 20% 60만 원은 농특세로 반대로 이걸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특세도 마찬가지로 분납은 가능하답니다. 별발 뭐 다른 건 없고 좀 마지막 여기 저장해 놓으시고요. 작성된 것들은 좀 불러오는 거예요. 얘는 마지막으로 농특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클릭하셔서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계산했던 거 불러와서 다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불러오기에서 반영이 됐으면 이렇게 해서 납부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날짜 법인세 신고 납부 날짜죠. 2023년 3월 31일 입력까지 해서 그대로 신고 납부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저장 띵 눌러주시면 됐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인 세무조정에 대해서 실기 파트를 346페이지까지 한번 쭉 다 마무리를 해봤고요. 틈틈이 이제 요거 필요하신 부분만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계속 진행이 될 기출문제 풀이 갖고서는 기출문제 풀이에서 이론, 그다음에 실무, 특히 실무에 관련돼서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